41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아까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과세표준 다시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얼마에 신고했다고 하는지,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언제나 항상 근데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상관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국수공판법 부 그래서 나중에 외울 건데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객관적인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근데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판례나 예규에서는 상속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 증여받았다, 취득세를 신고한다, 부동산을. 그럴 때 무엇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합니까? 판례나 예규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강조드리겠지만 법령에는 그 사실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나중에 이제 강조드리겠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떤 뭐 전국모의고사 보면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 신고 가격으로 한다. 요 지문도 맞는 지문. 원칙 신고 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이런 규정도 맞는 지문.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지문은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도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다 맞는 지문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조 드릴게요. 오늘은 하여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취득세는 세율이에요. 보세요. 세율 구조가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례세율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비례세율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쪽 함수는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고 이쪽 함수는 세율입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동산을 일반적인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4%예요. 근데 1억짜리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도 4% 세율이 적용되고, 5억짜리를 부동산을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도 4%고요. 5억짜리를 10억짜리를 취득해도요. 취득세 세율은 4%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과표가 얼마든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은 몇 프로요? 4%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흔히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주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문제에서 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려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어떻게 일정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더 높은 세율을.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어떻게 한다? 높아져요. 그런데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긴 비례세인데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차등한다는 것은 뭐가 뭘 차등하느냐? 그러면 취득 원인에 따라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또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했느냐 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 이렇게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토지를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세율은 3%로 일정해요. 그래서 비례세율이에요. 그런데 차등 비례세율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토지인데도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차등해서 뭐에 따라서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취득세 세율 공부할 때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서 공부해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이에요. 자, 표준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용어 설명을 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 원인,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취득 원인 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등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양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리가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한 4년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8회 시험은 안 나왔지만 계속 나왔고, 자, 요거 취득세 표준세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요거 외우면 나중에 이제 상삼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0에 요거만 외우면 시험 문제 그냥 문제 보자마자 한 문제씩 계속 맞추는 거였어요. 자, 문제 보자마자 바로 한 문제씩. 근데 이거를 안 외우고서 사람들이요, 어렵대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외우고 맞추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아주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답답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제 세율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이제 중과세율 같은 것이 어렵지. 아, 이거 표준세율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한 문제.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이것을 가감 조정해요. 더하고 빼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득세 세율은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4%예요. 세율이 표준세율이.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그러면 이 4%에 플러스 지자체장이 50%니까 4%의 절반은 2%죠. 플러스 50% 하면 취득세 세율은 최대 그러면 몇 프로요? 6%. 그잖아요. 최저 마이너스 50% 하니까 최저 몇 프로? 2%까지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매로 서울에서는 돈이 넘쳐나니까 서울은 자 세율을 깎아줘 가지고 마이너스 50%에서 2%. 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같은 데는 돈이 부족하니까 올려가지고 뭐 6%. 그럼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각 시도마다 취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도가 취득세는 다 똑같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4% 이렇게.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은 법령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세율 특례세율. 여기 이제 여기서 28회 시험에서 특례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이 특례세율이 몇 년 전에 몇 번 나오다가 26, 27에 안 나왔어요. 2년 동안. 근데 제가 올해 28회 시험 때 특례세율 올해는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 특례세율이 다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평상시에 맨날 연습한 그 내용, 그런 형식으로, 박스형 형태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난히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중과세율이라는 게 이제 어려워요. 이게 이제 중과세율이 취득세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하고, 또 과밀억제 권역과 관련해서 취득세 중과세하고, 대도시내 중과세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짬뽕시켰어요. 2011년도부터. 그러면서 세율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울 건데,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우고, 기본적으로 공부가 표준세율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이번 순환에서는 뭐 중과세율에서는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요 종류를 좀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냥 이거는 생략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기초이론에서는. 그리고 표준세율도 암기, 다양한 취득 원인 등에 따른 세율 암기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차차 배워요.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서 용어 익히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누군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세법 부동산 여러분들 중개사 되기 위해서 세법 공부한다고 누가 여러분한테 나 이번에 주택 얼마짜리 하나를 샀는데 취득세가 얼마 나올까?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재 41페이지 한번 봅니다. 제6절 세율인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두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자, 취득세는 본문을 보니까 과세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 등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밑줄이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고,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계율을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에 연필로 살짝 밑줄이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또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쫙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요걸 바꾼다 그러면,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걸 바꾼다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 아니, 뭘 바꾸겠냐고, 요거를.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꾸겠지. 그렇게 바꿔서 두 번 시험에 나왔어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아니고 뭐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된다. 어떤 거? 높은 거, 중과세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꿉니다.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니까 부동산 취득의 세율, 그래서 세율이 유상승계 취득,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쭉 이제 43페이지까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과세대상 등에 따라 표준세율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오늘은 유상승계 취득 동그라미 1번이요 42페이지 요거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요, 자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어떤 게 유상승계 취득이냐, 대주거리 땡냐에서 매매요.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그 다음에 교환이요. 교환도 자 자기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고요. 공매나 경매도 자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공매 대금, 경락대금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본 적도 있고, 또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교환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시험에서 자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다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 되어 있죠. 우리 세법은 천분율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30,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40 이런 식으로 천분율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또 시험에서도 천분율 단위로 나와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우리가 백분율로 환산해서 기억합니다.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3%. 1,000분의 30이니까 3%입니다. 농지, 주택 왜 이것을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 교환 등으로 그러면 몇 프로? 4%. 1,000분의 40, 즉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1번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즉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 나중에 이제 강조드리겠지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뭘 취득했을 때?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 딱 6억까지 주택을 자 매매, 교환 등으로 여러분이 주택을 취득했다 몇 프로 세율? 1,000분의 10이니까 몇 프로?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2%. 9억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그래서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보다 세율이 낮은데요.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3%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죠. 시험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확히 가격에 따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조 드릴 건데요. 따로 표시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세율입니다. 주택 취득 시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요. 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어야 되니까 주택을 무상으로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아니에요. 자, 주택을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유상거래니까 주택을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되니까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 가격에 따라 틀려지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금방 얘기했어요. 취득 가격에 따라서 세율, 요 세율은 6억 원 이하 세율은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몇 프로? 3%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격에 따라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요.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농지를 자,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외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우리가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4%.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하면 3%.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증여받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를 나중에 찾아보고서 거기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암기할 수 있도록 다 나중에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외우고 갑니다. 43페이지 보시니까 이 중과세율 나오죠?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요.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옥제 권역으로의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요. 그럴 때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뭐냐, 과밀옥제 권역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봅니다. 별장 표에
표를 보니까 43페이지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덱 등 살성산을 취득했을 때 세율을 보니까요. 표준세율에다가 지금 우리가 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4배 합한세율을 적용한대요. 뭘 와야 진짜. 그래서 이게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뭐 12%, 10%, 8%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지 않고 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4배 합한세율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요 이유는 나중에요.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자 취득세, 등록세가 짬뽕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 자세한 이런 세율 구조에 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사치성산이 뭔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43페이지 맨 아래 용어 정리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란 뭐냐? 이 중과 세율과는 구별돼요. 중과 세율은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거고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걸 통합하면서 뭔가 조정하는 세율이 필요해서 그 연결 나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연결 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세율을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00분의 22%인데요.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여튼 왜 세율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사치성 재산이 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3페이지 나와 있는 살성산 있잖아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요거, 사치성 재산이 뭐냐? 자, 지방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사치성 재산.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 어쩌고 그러기 위해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중과세를 합니다.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데 자 먼저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종류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뒤에 공부하기 위해서 별장이라는 게 사치성 재산인데요. 여러분 별장 그러면 주택입니다. 근데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별장 하니까 탁 스치는 이미지가 있어요.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잔디 깔려있는 멋진 집이 딱 떠오르죠? 그렇잖아요, 별장. 근데요, 별장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택인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미동포가 있죠.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송도 그 신도시 인천하고 가까운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요. 한국에 머물 때 한두 달 거기서 잠깐 아파트에서 있다가 또 미국 갑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무용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서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런 오피스텔도. 그래서 자 별장이냐 일반 주택이냐 구별 기준은 상시 주거용에 상관하냐 안 하냐로 구별합니다. 어우 좀 전까지는 계속 표정이 굳어 있다가 누구를 은밀히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왜? 둘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 지금 막 어휴 진짜 계속 그런 모드로 계속 나가자고요. 그래서 별장이 그런 겁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 있어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도 살성산인데요.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는 기본서를 나중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막 조그만 것처럼 빽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가 같은 거 하시면서 여기 광명에서 한다, 상업지역에서 그럼 여기만 나이트클럽도 있고 룸사롱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거래하시는 분들은 중개하실 분들은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 그 면적 기준이라든가 시설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관계 없고요. 대충만 짐작하면 돼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막 등등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이에요. 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특수 목욕장도 있어요. 근데 특수 목욕장이라는 게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이 아니라 이런 거 짐작하시면 돼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바로 뒤따라서 여자가 따라들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짐작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신랑이 자세히
안 알려주겠지? 자, 모른다고 하겠지? 예, 자, 어떻게 그런 게 고구락장이에요. 대충 짐작하시면 되고,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골프장도 사치성 재산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 골프장 같은 것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인데 아직 뭐 요건을 외울 필요 없고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해요.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이나 영업용 선박은 사실상산이 아니에요.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인데 아직은 요건 몰라도 됩니다. 또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고급 원자재를 사용한 주택이 아니라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옛날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지만 그 요건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응용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고급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나중에 재산세 같은 데서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택은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자, 별장부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하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에서는 별장, 고구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요걸 보유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고율의 세율이. 근데 자, 취득세에서는 별장부터 있죠. 별장부터 고급대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세금 한 가지가 지방세에서 중요세금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얘는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구락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의 몇 배로? 자,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 사치성산 그러면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고구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이거를 갖다 머리글 짤 따서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꼴 뭐 어쩌고 하면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휴, 뭐 이런 것까지 머리글 짤 따서 외워요. 우리가 머리글 짤 따서 외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다 보면 눈에 익혀지는 겁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가 사치성산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시험에서는 요 5가지 사치성산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중과세 한다고 사치성산이어서 중과세 한다고 속이는 게 있어요. 사치성 재산 아닌 거. 대표적으로요. 별장, 고구락장, 골프 연습장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이긴 한데 사치성산은 아니에요.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 아니고. 또 골프 회원권 같은 것도 취득세 대상이긴 한데 자, 사치성산은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고급 승용차 같은 거 있죠. 고급 승용차는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이지. 또 그 다음에 고급 항공기 같은 것도 사치성산이 아닌데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그래서 자, 별장, 고구락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에서 몇 배로 중과세 한다. X입니다. 자, 그래서 사치성산인 거 5가지하고 아닌 거 헷갈리게 하는 것들 4가지를 기억합니다.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는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치성산 5가지하고 비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사치성산이라는 거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나 취득세 등에서 중과세를 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산이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사치성산 종류를 아시고요. 몇 프로 세율로 중과세 하느냐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하여튼 고급택이라는 것은 이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요?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다른 세목은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나머지 중과세율 자세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배웁니다. 44페이지로 갑니다. 세율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 특례 세율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28회 시험 나왔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쌓이고 세법적 공부가 좀 됐을 때 요걸 봐야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건 이제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쫙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전혀 관심 두지 말고 갑니다. 45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납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지가 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납세지가 뭐냐?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좀 지울게요. 예. 자, 납세지가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이거는 자, 납세지 한번 보세요.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관할에 관한 거예요. 관할. 어디다가 취득세를 낼 것이냐. 자, 등록면허세를 낼 것이냐. 일별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그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예요.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 근데 국세 있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소지인데 물건 소재지라고 했어요. 또 국세는 주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X.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뒤바꾸는데 한번 보실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소지는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고향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만. 우리 오늘 새로 처음 온 저기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네. 자, 고향이 어디예요? 충북 음성. 좋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이죠. 음성군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를 이 사람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네?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특광도니까 자, 어디요? 충청북도가 과세권자가 되겠죠? 네, 관할 납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이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거나 저당권 말소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는 구도니까 어디요? 역시 충청북도가 역시 과세권자가 됩니다. 자,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는 어디다 내게 되겠습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어디요? 음성군에 재산세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 갑이라는 사람 경기도 광명시에도 부동산이 있고 충청북도 음성군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합쳤더니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됐습니다. 자, 갑은 종합부동산세를 어디다 내게 되겠습니까? 네? 자, 광명시? 자, 그렇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이 주소지 관할, 광명시, 이 주소지 관할, 광명시 관할, 요 세무서를 납세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충청북도 음성군까지 굳이 가려고 해보세요. 요까지. 뭐라고, 요까지, 요 충청북도 음성군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든, 아니면 경기도 광명시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집 가까운 데 돌려보면 되지. 그래서 국세는 집 가까운 데 돌려보라고 주소지입니다. 그러면 요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부동산을 이번에는 팝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디다 내야 되겠습니까? 역시 양도소득세도 여기까지 뭐라고요? 여기 경기도 광명시 요 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은 어차피 여기다 내든 여기다 내도 국고로 귀속하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네.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원도 제가 뉴스 보니까 예전에 강원도 평창 땅의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가 70-70%는 다 외지인 소유래요. 그러면 평창은 땅만 갖고 있지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다 외지인 그 주소지로 가게 되면 다 외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고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다음에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분류를 하고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시험에서 27회 시험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지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고요. 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문제에서 종합문제 속에서 납세지는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한 줄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방세는 뭐라고요? 물건 소재지. 네, 그 물건 소재. 국세는 어디라고요? 주소지를 자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OX예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에? OX예요. 여기서 그냥 강하게 오라고 하니까 X라고 하려고 했다가 우리 저 개원 씨가 갑자기 X 했다가 이러면서 입을 모으는데 자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음성군에도 토지가 있고 광명시에도 토지가 있어요. 광명시에 있는 토지는 광명시로,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토지는 음성군으로 갑니다. 그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주부 수강생이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한테 어떤 주부 수강생이요.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오던 거요? 참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수강생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의 중산간지역 무슨 윗세오름 아래에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어떤 윗세오름 어떤 그 중산간 지역에 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사람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고지서를 그러면 그 중산간 지역 윗세오름 아래에 던져놓고 가요? 그 사람 주소지로 그 고지서를 그 징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사람이 그 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는 어디로 갑니까? 그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내 편의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땅에 대해서 여러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온 것 뿐이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은 어디로 간다? 그 토지 소재지로 갑니다. 아셨죠?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냐? 주소지 아니에요. 각각의 그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지를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요 밑줄입니다.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광도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광도. 즉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광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광도 물건 소재지가 포인트입니다.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포인트고. 징수 방법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밑줄이요. 그리고 가로 안에 내용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배우고 오면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래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부터 60일 밑줄이요. 부터 60일 밑줄이고 가로도 계속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상속계실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일로부터 또 실정으로 인한 경우는 실정성을 속한다. 말일로부터 각각 몇 개월이요? 6개월 계속 미출입니다. 6개월. 상속인 가운데 근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내에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자, 그 줄 끝에 과속과 세율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몇 줄이요?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건 상식이고. 자,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 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기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중에 1명의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자, 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8년 3월 만약에 15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9월 15일을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X예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자, 언제입니까? 9월 30일을 자,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신고 납부하느냐 이거 가로놓기 물어본 적이 있는데 몇 개월? 6개월. 이건 상식이고 자, 또 주의할 것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를 하고요.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하여튼 원칙은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보충 내용을 보니까요. 자, 맨 아래 45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미출입니다. 증여 계약일로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어요.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 정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상속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6페이지 넘어가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되어 있네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자, 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또 무슨 얘기냐. 자, 2010년도까지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취득세하고 등록세라는 게 2010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도 신고 납부했었어요.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와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절차관서와 세목관서에 따라서 자, 등록세에서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자,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그런 내용들은 이게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를 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자, 매매로 취득해서 그걸 등기할 때 옛날에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2%를 냈습니다. 지금 취득세, 자, 매매로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유상승계 취득했다. 몇 프로네요? 4%. 그러면 지금 취득세 4%를 내면 여기 4%에는 옛날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도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은 여전히 자,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물어볼 때 그 실무에 나가 있는 제자분들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내가 이제 그러는데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과 관련한 요 사항이 이제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과 관계된 사항은 이제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이제 취득세로 통합됐단 말이에요. 4%를 내면 옛날 등기 비용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요것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요. 자, 요거 60일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요 기간 내에 아무 때나 자, 등기를 하기 전에 즉 등기소 등록관세 접수하러 가기 전에요. 지자체의 취득세를 자, 특광도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뻔하지. 제가 맨날 얘기한 게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땡. 등기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땡이죠?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27회 시험 지문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 X,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와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요 기간 중에.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임징수는 일단 별거 아닌데 일단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위임징수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 또 보통징수에 관한 얘기인데 자, 요거 간단하게요.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잠깐 쉬었다가 요거 마무리하고 등록면허세로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